2009년 LG전자의 첫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안드로 1이 공개됩니다. 해외 출시 후 국내 발매까지 시간이 걸린 탓에 국내 첫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은 모토로라의 모토로이에게 한 달 차이로 아깝게 뺏겨버렸죠. 안드로 1은 코티형 스마트폰이었는데 코티 자판의 키감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스펙이 낮은 편이었고 안드로이드 OS 버전이 낮아 사용성이 떨어졌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옵티머스 시리즈의 첫 제품인 옵티머스 Q가 공개됩니다. 옵티머스는 라틴어로 가장 좋은 이란 뜻인데 코티폰으로서는 그 이름처럼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후 지원이 부족했고 LGU 플러스 전용 모델로서 판매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은 아이폰을 선두로 한 바형 터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때문에 LG에서도 바형 스마트폰을 이어서 출시하게 되는데요. 옵티머스 두 번째 모델인 옵티머스 G입니다. 이 제품은 반대로 SKT와 KT를 통해 출시되었는데요. 갤럭시 S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흥행에 실패합니다. 기대에 비해 실제 성적이 많이 아쉬웠던 폰으로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LG전자가 20년 이상 사용했던 사이온이라는 상표를 버리게 됩니다. 초콜릿폰, 샤인폰, 롤리팝, 아이스크림폰 등 성공 행진을 이어갔던 사이온이었지만 이제 LG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만날 것입니다. 사이온이란 이름이 빠진 첫 제품 옵티머스 1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옵티머스 1은 보급형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당시 값비싼 스마트폰 구매를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40일 만에 100만 대가 판매되었고 이후 목표치였던 1000만 대 판매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플래그십이 아닌 보급형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1만 많이 팔리게 되어 LG 스마트폰의 고급화 이미지 구축에는 악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외에 옵티머스 시크, 마하가 있는데 둘 다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옵티머스 시크는 각진 디자인을 선보인 보급형 스마트폰이었는데요. 소비자의 반응도 시크했습니다. 옵티머스 마하는 그 이름처럼 빠른 성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앞서 출시된 갤럭시 S와 CPU는 동급이고 GPU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LGU 플러스 전용 모델이라는 한계도 있었고요. LG도 성능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탓인지 다음해 1월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듀얼코어 스마트폰 옵티머스 2X인데요. 기존 옵티머스 시리즈의 특징이었던 하단 4버튼 디자인을 버리고 갤럭시 S와 비슷한 3버튼 디자인을 처음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으로는 옵티머스 블랙과 빅이 있었는데 노바 디스플레이라고 불린 밝은 밝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 LG전자의 마지막 코티폰 옵티머스 Q2, 유사한 스펙의 바형 제품이었던 옵티머스 EX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4G 이동 통신을 지원하는 옵티머스 LTE가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 LTE는 최적화에서 좋은 평가를, 배터리 성능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는 대표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옵티머스 2X의 후속 옵티머스 4X HD, 옵티머스 LTE의 후속 옵티머스 LTE2, 그리고 옵티머스 G입니다. 먼저 옵티머스 4X는 세계 최초 쿼드코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4X는 LTE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이었고 LTE 지원은 옵티머스 LTE2가 맡겨진 것입니다. 주목할 모델은 옵티머스 G인데요. G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로 LG그룹의 역량이 집약된 제품이었습니다. LG전자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LG 이노텍, 배터리는 LG 화학이 맡았습니다. 제품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단말기의 완성도에 비해 판매량은 따라오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옵티머스 뷰가, 하반기에는 옵티머스 뷰 2가 공개되었는데 이색적인 4:3 화면비가 탑재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펜을 함께 증정했으나 기기 내에 수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뷰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 LG 뷰 3가 공개되었는데 기기 내에 펜 수납이 가능해졌고 플래그십 AP인 스냅드래곤 800이 탑재되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해에 옵티머스 G 프로, G2, G 플렉스도 공개되었는데요. 연초에 출시된 옵티머스 G 프로를 제외하고는 옵티머스라는 네이밍이 빠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G 프로는 성능의 소폭 향상과 FHD 해상도가 도입되었고요. G 라인업의 두 번째 모델 G2에서는 카메라 성능 향상과 노크온 기능을 비롯한 UI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G 플렉스는 LG전자의 첫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인데 당시 갤럭시 라운드와 비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최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은 삼성 갤럭시 라운드가 가져왔지만 이는 디스플레이를 단순히 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G 플렉스는 탄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플렉서블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상도가 HD급으로 아쉬웠죠. 2014년에 출시된 플래그십 대표작은 G 프로 2와 G3인데요. G 프로 2는 매우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LG의 역대 스마트폰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라면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기술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노크코드라는 새로운 잠금 해제 솔루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G3는 디자인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상도도 QHD급으로 향상되었고 카메라 성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G3는 100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는데요. 앞서 1000만 대가량 판매된 옵티머스 1은 보급형 스마트폰이었기에 G3의 1000만 대 판매가 가지는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이때가 LG 스마트폰의 전성기였죠. 하지만 다음에 G4에서 판매량은 다시 반토막이 났는데요. 출고가는 82만 5천원으로 비슷한 가격이라면 소비자는 갤럭시
갤럭시나 아이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G4는 우수한 카메라 성능과 천연 가죽 커버 모델이 존재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같은 해 G 플렉스2와 V10도 공개되었는데 V10의 경우 LG의 새로운 플래그십 라인업이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가 상반기, 갤럭시 노트가 하반기 출시되며 신제품 공백을 최소화하듯 LG도 G 시리즈와 V 시리즈로 두 개의 플래그십 라인업을 갖춘 모습인데요. V10은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AOD 기능이 탑재된 세컨드 스크린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5.7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해 제품이 크고 무거워졌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제 2016년입니다. G5에서는 후면 버튼 구조가 변경되어 볼륨 버튼이 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G5는 세계 최초 모듈폰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하단을 모듈화하여 스마트폰 기능을 확장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G5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모듈형 액세서리인 캠 플러스나 하이파이 플러스가 출시되며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그러나 기기 변경 시 호환성 이슈가 있었고 G5의 실적 저조로 인해 모듈형 스마트폰은 폐기가 됩니다. 당연히 추가 액세서리도 출시되지 않았고요. 하반기 V20는 사운드 강화가 큰 특징인데요. 하이파이 쿼드덱을 탑재하고 뱅앤올롭슨 튜닝 번들 이어폰을 제공하는 등 음악 감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G6는 전작과 유사한 디자인의 18:9 화면배가 적용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플러스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플러스라는 네이밍은 삼성 갤럭시처럼 대화면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플러스 모델은 용량과 색상, 번들 이어폰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반기 V30에서는 6인치의 18:9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V 시리즈의 특징이었던 세컨드 스크린이 빠졌습니다. 또한 전작과 달리 내장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파생 모델도 출시되었고요. 다음에 AI 기능이 강화된 V30s synQ, V35 synQ 등이 출시되었는데요. 이후 G6와 V30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synQ 시리즈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ynQ라는 네이밍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G7 synQ는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19.5:9 화면비에 노치 디자인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원 버튼이 후면에서 측면으로 옮겨지면서 측면 버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후면에서는 지문 인식만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특별히 향상된 카메라 성능과 붐박스 스피커를 비롯한 사운드 기능을 중점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졌는데요. 쿼드덱은 호평을 받은 반면 붐박스 스피커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V40는 펜타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 듀얼, 후면 트리플 구성인데요. 카메라 개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여러 렌즈를 함께 활용하는 촬영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6.4인치 디스플레이에 169g이었는데 경쟁 모델에 비해 가벼웠습니다. 2019년 상반기 G8은 G 카메라라고 불리는 TOF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G 카메라를 통해 에어모션 기능을 구현했으며 얼굴 인식 기능과 정맥 인식 기능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정맥 인식 기능은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펼치면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G8의 판매량은 기대 이하였는데요. 역대 G 시리즈 중 가장 낮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인지 G 카메라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G8은 G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V10인데요. V는 하반기 플래그십이라는 규칙을 깨고 V50는 상반기에, 그리고 파생 모델 V50s가 하반기에 출시되었습니다. V50는 5G 통신과 듀얼 스크린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듀얼 스크린은 6.2인치 FHD급 해상도에 무게는 131g이었습니다. 별도 판매하는 액세서리로서 출고가는 21만 9천원이었지만 구매 시 사은품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무상으로 받아 써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V60가 공개되었는데요. 시리즈 최초로 전용 스타일러스 펜인 LG 액티브 펜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이 탑재되었고 경쟁 제품과 달리 이어폰 단자가 아직 남아있고요.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진 것과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국내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LG는 5G 스마트폰 출시를 지역별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매스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제품은 벨벳이 되었습니다. 벨벳은 G9이라는 이름으로 예상이 되었던 제품인데요. G 네이밍은 폐기되었고 앞으로는 벨벳처럼 제품마다 개별적인 펜네임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벳은 디자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벨벳의 출고가는 89만 9,800원인데 중급형 모델에 쓰이는 스냅드래곤 765가 탑재된 것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SE 2세대가 A13을 탑재하고 55만원에 출시되면서 많은 비교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여기에 LG 스마트폰의 아이덴티티와 같았던 쿼드덱이 빠지고 카메라 스펙에서도 일부 원가 절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듀얼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도 당연히 별매였는데요. 듀얼 스크린의 가격은 24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V50의 경우 듀얼 스크린이 사은품으로 지급이 이루어졌고 벨벳은 별도 구매로만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 또한 89만 9,800원이라는 가격 책정이 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의 주요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SK였습니다. 감사합니다.